전국민 긴급 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안이 여야 힘겨루기 끝에 어젯밤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정부안이 넘어온 지 14일 만에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재정 충당을 위한 고소득자 기부 등을 어떻게 끌어낼지에 대한 과제도 남았습니다. 통합당이 최고위를 열고 김종인 비대위 무기한 임기 보장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가운데 당 일각에서는 지도부 해체를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관련 정치권 이슈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청래 미래통합당 여의도 연구원장 부원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추경 통과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2차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제 4인 가구 기준 다음 달 15일 전까지 100만 원을 받게 된 건데 1차 추경에 비하면 이틀이 더 걸렸지만 과거에 비하면 일사천리잖아요. 네, 이번 추경안 처리 양당 두 분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현 부위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이게 보니까 애초에는 이제 긴급이었잖아요. 예. 어떤 언론에 보니까 긴급을 빼고 쓴 데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늦어졌다는 뜻이죠. 이게 아마 저는 총선이 없었으면 조금 더 일찍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 전에 지급하면 아무래도 뭐 표를 의식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쨌든 야당이 총선 과정에서 전 국민, 핵심 쟁점이 어쨌든 70%냐 전 국민이었는데 전 국민으로 넓혀준 거는 야당의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재원 마련 부분이 이제 뭐 당정 간의, 그러니까 야당 문제라기보다는 그건 이제 오히려 당정 간의 문제였던 것 같은데 네. 그래도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그리고 마무리를 해줘서 조금 뭐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 부원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재난지원금이니까 속도가 중요하죠. 국난을 극복하기 위한 재정집행이니까 여야가 협력해서 합의해서 처리하는 건 불가피했다고 봅니다. 다만 그 금액 14조 3천억 중에서 적자 국채 발행 금액을 3조 4천억 원으로 잡아서 네. 이게 미래 세대에게 빚을 증가하는 거라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7조 6천억 원은 기존 예산을 재조정해서 한 정부의 노력은 저는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 그 과정에서 당정이 구체적인 안을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바람에 시간을 끈 측면도 있다는 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어느 정도 괜찮았다라고 이제 아쉬움도 물론 지적하셨지만요. 예. 이런 가운데 또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안도 논란입니다. 이 재정 적자 부분을 좀 덮으려는 꼼수다라는 지적이 네네. 있는가 하면 어쩔 수 없이 이런 자발적 기부를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비판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가장 반대했던 게 이제 국가 채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아마 이번에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40%가 조금 넘는 것 같아요. 41점 몇 프로 되는 것 같으니까 어찌 보면 마지노선을 잡았던 40%를 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뭐 기부 문제는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목표액을 제시한다든가 네. 아니면은 뭐 당정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든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게 자발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하고 싶은 사람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해라라든지 아니면은 뭐 고소득자를 해라라든지 그렇게 강요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하고 싶은 사람 하는 거고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고민을 해봤는데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인별로 줬어요. 사람별로 줬기 때문에 내가 받은 걸 내가 그냥 기부하면 돼요. 네. 근데 이번에 이 정부 긴급 재난 지원 같은 경우는 가구별로 주는 겁니다. 네, 세대주별. 그렇죠. 세대주별로 네. 주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세대 안에서도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만약에 아버지는 하는데 뭐 부인이랑 애들은 안 하겠다 있으면 저는 아마 다 받은 다음에 하고 싶은 사람이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 기부를 목표액을 뭐 몇 조를 한다든지 20%를 한다든지 뭐 10%를 한다든지 이렇게 얘기할 계리는 아니다. 그냥 맡겨두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맡겨두는 게 맞다. 네, 어떻게 역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부 언론에서는 이걸 금모으기 운동, 예. 98년도 IMF 때 금모으기 운동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기부라는 성격에 비추어보면 관이 하느냐, 민이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냅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기부를 하시면 유관된 사람들이 사실상 강제기부의 압박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 기부 문제를 보면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기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그 금액이 얼마나 될지를 미리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재정집행을 하는데 산정할 수 없는 그런 변수를 염두에 두고 한다는 게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고소득자인지 저소득자인지 본인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상위 30%가 소득세에서 내는 비율이 거의 90%가 넘는다고 그래요. 이게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인데 가장 많이 기여를 한 분들이 배제되는 결과를 놓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집행 방식으로는 매우 부적당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터넷 은행법이 또 통과가 됐습니다. 네네. 2차 추경과 함께 논란이 됐었는데 인터넷 은행 개정법.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이제 대주주 자격을 갖게 되면서 다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좀 실제로 본회의 전까지도 찬반 토론이 좀 그렇죠. 치열했고요. 네네. 야유와 고성도 터졌는데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법안 통과? 이게 기본적으로 충돌하는 예. 게 이제 두 가지 지점인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결국 산업자본이 금융은행을 소유할 수 있느냐 예. 이 부분에 충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인터넷 은행으로 넘어오면서 그럼 인터넷 은행을 좀 예외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충돌이 이런 거였죠. 우리가 타다 만들면서 택시업계랑 좀 대립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인터넷 은행을 만들면서 기존에 만들었던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 이런 어떤 두 가지 충돌 지점이 있는데 저는 물론 이번에 쟁점이 됐던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KT가 그 대주주 요건 그러니까 KT뱅크, K뱅크죠. K뱅크요. K뱅크에 대해서 대주주 자격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데 사실은 현재는 해소됐어요. 그러니까 그 KT의 자회사인 BC 카드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그렇죠. 예. 우회적으로 해결을 한 부분인데 저는 이런 어떤 사소한 문제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다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 배달앱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금과 같은 인터넷 뱅킹 이런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법이었죠. 그게 어찌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을 강화하면 빅데이터를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사실은 어찌 보면 이런 게 혁신으로 나가는 기본 발판이거든요. 이게 기존의 것만 계속 고집하고 있으면 네. 저는 혁신이라든지 발전이라든지 이게 안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당에서도 당론을 안정하고 예. 오히려 반대표 던진 분들이나 기권한 분들 중에 우리 당 민주당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처럼 반대 토론도 오히려 박용진 의원이라든지 예. 이런 분들이 반대 토론을 해서 저는 이건 뭐 당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이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그 발전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인데 저는 그래도 이런 어떤 혁신이나 이런 것들은 좀 열어둬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기존의 어떤 이 기간 산업들을 조금 더 혁신적인 산업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봐서 저는 뭐 통과된 거는 다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혁신으로 가는 과정이다. 역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얼마 전에 예. 그 본회의에 상정됐다가 부결된 법안을 사실 표지만 바꿔서 다시 올린 거에 대한 비판 여지가 있는 건 맞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말씀하셨지만 은산분리 원칙을 사실상 깨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국회 내에서 경론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인터넷 은행이라는 게 금융혁신으로 가는 중요 부분이고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규제 개혁 혹은 규제 완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제가 볼 때는 시대의 명분에 맞는 쪽에 힘이 실려서 통과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2차 추경안 조금 추가하면요. 네. 사실 우리가 카카오뱅크 많이 쓰잖아요. 굉장히 활성화됐어요. 근데 이 K뱅크는 작년에 적자가 1,000억 이상 났습니다. 돈맥경화라는 말도 그렇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만들었는데 실제로 이게 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게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 뱅킹을 만들어 놨지만 안 되고 있어서 적자만 나고 있어서 저는 아마 그런 취지에도 좀 고려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인터넷 은행 개정법에 대한 논란 짚어봤고 이렇게 2차 추경안과 일부 민생 법안이 20대 국회 막바지에 모두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마무리 수순만 밟고 있는데 20대 국회 5명이 많습니다. 동물국회다, 최악의 그렇죠. 국회다. 예산안도 4년 내리 지각 처리했거든요. 20대 국회에 대한 평가 내려주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마 이제 여소야대로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다당제였죠. 국민의당이 이제 제3교섭단체가 있었으니까 어쨌든 협치의 모델이 많이 되지 않겠냐 하는데 분기점이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아마 이게 탄핵이 통과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선을 거치면서 여야가 바뀐 상황이 됐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바뀌었는데 국회는 그대로인 상황이 되면서 어쨌든 충돌이 심해졌던 것 같고 두 번째 충돌은 아마 다 아시다시피 우리 1년 동안 패스트트랙 갖고 싸웠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고소고발도 많이 이루어졌고 사실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이제 지금 어찌 보면 재판받는 분들도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법안 통과율도 19대 1보다 좀 낮다 이런 얘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이 선거법 과 연계됐습니다만은 검찰 개혁 법안도 통과시켰고 그다음에 뭐 탄핵도 어쨌든 결의를 했고 다 연결된 겁니다만 그래도 뭐 성과는 있었다.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20대 국회 나름의 역할은 했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예, 아쉬움은 있었지만 성과는 있었다. 역시 평가 부탁드릴게요. 지금 예. 말씀하셨지만 처음 출발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으로 갔습니다. 여소야대였고 다당제의 모델로 갔기 때문에 처음에 이게 대화형 국회로 갈 거다, 협치 모델로 갈 거다라는 기대가 많았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대통령 선거 조기 대선이 일어나면서 사실 지형이 확 바뀌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권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 4+1이라는 아주 편향적인
힘의 논리가 적용된 모델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하면서 패스트트랙에 올리면서 실제적으로는 선수가 게임의 룰을 바꾸는 헌정사상에 별로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국민들에게 동물국회라고 지탄을 받았던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야당이 장애로 나갔던 거고 전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비난받았던 국회였다고 생각하고 제 역할을 하는데도 모델을 만드는데도 역사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다는 평을 해주셨습니다. 네, 김종인 비대위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게요. 통합당의 출구 없는 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 자, 어제 최고위에서도 비대위 무기한 임기 보장 문제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요. 상임 정국위 재소집도 불발이 됐습니다. 자, 비대위 좀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지금 쟁점은 아마 현행 지도부에서 해결할 건지 아니면 다음 원내대표가 선출했을 때 할 건지인 것 같은데 그렇죠. 8일 아마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로는 현재 있는 심재철 원내대표, 그러니까 당대표 권한 대행이 해결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원내대표가 선출된 다음에 할 것 같은데 그럼 예를 들어서 원내대표 선출된 사람이 본인이 계속 당대표를 하겠다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전당대회를 하겠다라고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전국위원회에서 이미 비대위원장 하는 걸로 결의를 했단 말이죠. 임기 문제만 남은 거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선출하는 건 결정이 됐는데 임기를 언제까지 할 거냐 이 문제만 남아 있는 거라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차기 5월 8일 날 원내대표를 뽑으면 이분이 뭐 다시 상임 전국위를 소집해서 임기를 아마 지금 나오는 걸 보면 내년 3월까지 정도 약 1년 정도 임기하는 것으로 임기를 정하고 왜냐하면 사실은 뭐 권한이라는 거는 당에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당대표 권한을 행사하는 거라 남은 게 임기였기 때문에 임기 문제만 어느 정도 정리되면 해결될 걸로 봐서 저는 아마 차기 원내대표가 누가 되든지 간에 비대위원회는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비대위는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은 살아있는 카드가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지금 그런데 상임정국위원회에서 당헌 개정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요 앞에 며칠 전에 무산됐지 않습니까? 정족수가 안 돼서. 정족수 미달이었죠. 정족수가 되더라도 상임정국위원회에서 당헌 개정하는 것은 재적대의원의 과반 찬성입니다. 과반 출석의 과반 찬성이 아니라 재적대의원의 과반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상임정국위원회를 여는 게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부결돼 버리면 큰 상처를 입고 동력이 소멸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월 8일 날 그 원내대표 경선을 거쳐서 새로운 지금 리더십의 공백을 좀 충실하게 당선자 중심으로 만들고 난 뒤에 제가 볼 땐 당내 총의를 다시 거쳐서 추진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살아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래를 낙관하기도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살아있는 카드지만 낙관하긴 이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홍준표 전 대표의 비판의 날도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뭐 표현이 총선 폭망 지도부라는 표현을 쓰는가 하면 또 이 청년 비대위는 아예 지도부 교체까지 요구하고 나섰거든요. 이런 이 내분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은 뭐 리더십의 공백 상태죠. 리더십이라는 게 당에서는 물론 뭐 당대표라든지 뭐 중진들도 있습니다만 어찌 보면 지금 모든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다음 대선이에요. 그럼 다음 대선을 이끌어갈 사람이 누구냐. 근데 지금 황교안 대표가 있다가 빠지면서 그 자리를 메꿀 사람이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야권 중에서는 홍준표 대표가 뭐 1위로 나옵니다만 오히려 없다. 그러니까 더 많거든요. 그리고 홍준표 대표는 어쨌든 밖에 있는 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당을 이끌어갈 사람이 없는 거죠. 지금 실제로 보면. 그러면 이제 결국은 누가 이끌어갈 것이냐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론을박이 나옵니다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김종인 카드밖에 없지 않은가. 왜냐하면 이분이 직접 뭐 나설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본인이 뭐 당을 추스려서 다음 대선을 하겠다 그러면 주자들을 다 끌어내서 판을 키우겠다. 이번에 우리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 그런 거거든요. 김두관 아니면 뭐 이광재 이런 분들을 끄집어내서 판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런 역할을 저는 아마 김종인 만약에 된다 그러면 뭐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다 끌어들이면 돼요. 원희룡 뭐 이런 분들 장외에 있는 분들 끌어들이면 되는데 그 역할은 저는 아마 할 분은 많지 않다라고 보면 저는 뭐 이 혼란 과정이 하루아침에 수습될 거라고 보진 않아요. 저희 당도 17대에서 과반했다가 18대에서 거의 뭐 81석으로 무너졌는데 다시 일당이 되기까지 한 8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에 뭐 만약에 무너진 정당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뭐 확 바뀔 거라 보진 않거든요. 어쨌든 여러 번 거쳐야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끌어가려면 누군가는 나서야 되고 그 나설 사람이 많지 않다. 그렇다 보면 현실적으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밖에 없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예. 역시 좀 한 말씀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다음 주제가 있기 때문에. 예. 부끄럽고 참담하기도 하고 예. 마음도 괴롭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답답하지만 사실은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산통이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어느 당이든지 그러니까 과반이 무너져서 절반을 얻게 되면 이런 형태의 고충을 다 겪었습니다. 네. 다 겪었고 지금 이제 우리 그 미래통합당에 대한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비호감에 대한 비율이 아주 높게 나와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 백화점 형식으로 자기 의견을 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못마땅하기도 하고 조금 자제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국민들에게 비호감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신뢰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5월 8일 날 새 원내대표가 들어오시고 난 뒤에 지금 당에 여러 의견을 내는 분들이 다 김종인 비대위에 반대하시는 분들이라 예. 이 부분들을 원만하게 수렴해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좀 고충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땐 당이 시간을 가지고 가면 내년 4월 보선쯤 되어야 예. 제가 볼 때는 당의 리더십이나 이게 좀 자리를 잡아가고 시스템도 정상 가동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은 좀 반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 신뢰를 찾아야 된다라는 예, 약간 예.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양정숙 고발 더불어시민당이 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명을 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는데, 자, 양 당선자의 입장은 민주당으로 돌아가서 사퇴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그게 불가능한 얘기죠. 이제 민주당 돌아온다는 얘기는 민주당이 복당한다는 얘기인데 우리 예. 당에서는 일단 받아들일 생각이 없고요. 그다음에 사퇴 여부 결정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 그때 가서 하나 달라질 게 없거든요. 결국은 시간 끌기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사퇴 여부는 사실은 본인이 결심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예. 지금 이제 고발 건도 보면 결국은 세 가지 있지만 중요한 건 선거법이죠. 선거법상 허위 사실 예. 중에 이제 재산에 대해서 허위로 얘기했다라는 부분이고, 뭐 금융실명제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천 과정의 업무 방해 이런 것들보다는, 왜냐하면 선거법은 100만 원 이하가 나면 어쨌든 무효가 되는데, 근데 이게 지금 업무 방해라든지 금융실명법이 같이 있는 거라서 선거법만 있으면은 뭐 6개월, 3개월, 1년 내에 결론이 나는데 다른 것들도 있어서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그럼 약간 결국은 당으로 돌아가겠다. 결국은 근데 복당 안 시켜주겠다 그러면 무소로 남겠다는 의지잖아요. 그러면 의원직은 유지가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다음에 법적으로도 이게 끌고 가면 2, 3년 갈 수 있다.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사퇴 안 하고 계속 버티기 해서 2, 3년 가다 보면 뭐 임기가 끝날 수도 있는 거니까 버티기로 들어간 수순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야당은 이번 제명 검찰 고발과 관련해서 뒷북이라면서 비판이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제명 예. 처분이면 사실 최고 수위 징계인데 당 차원에서 다시 고발에 나서는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가 시민당하고 합해서 180석인데 예. 지금 양정숙 당선자가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가져가면 179석이 되어서 패스트트랙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180석에서 한 석이 모자라게 됩니다. 네. 그래서 고발을 해서 의원직을 박탈하겠다는 것은 성계 순번에 따라서 한 석을 끼워 넣겠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 문제 선거 전에 이미 불거진 거를 선거 이후 때까지 기망해 왔고 지금 와서 이걸 하는 것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기보다는 그 부담을 피해가면서 자신들의 이해를 챙겨가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양정숙 후보자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 반발을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네.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청래 미래통합당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